북테일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김지은 아나운서가 이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좋고 억양도 좋고 해서 이 듣기가 참 편하다, 팬이다 이런 아유, 댓글 보셨죠? 아, 아니,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네, 갑자기 초반부터 그렇게 칭찬으로 시작해 주시니까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칭찬한 게 아니고 네. 애청자분들이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좋은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선풀이라고 하죠, 선풀. 맞아요. 네. 네. 근데 요즘 다들 냉정하셔서 실제로 좋지 않으면 좋았다고 쓰지 않아요. 그만큼 잘해주고 계신 거니까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시작할 때 꼭 드려야 되는 말씀 있죠? 네, 저희 그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지금 그리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네, 선 지금 좋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뭐 잘 듣겠다라고 남겨주시고 이따 듣고 나서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네, 그렇게 또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은 또 구독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꼭 필요한 얘기 해주셨고, 그리고, 네, 이게 또 그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네,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좀 너무 해 주시면 좋죠.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첫 화면에 보면 그 구독 말고 가입이라는 버튼이 또 있어요. 네, 이 가입은 유료 회원 가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채널이 좀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 4,990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작품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그 미야베 미유키의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네. 제목부터 사실 좀 심란해요. 꿈속의 자살이라는 그런 와, 작품입니다. 네, 꿈속의 자살. 네, 어떤 내용일지 무척 궁금하네요.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단편집 괴이에 나오고요. 이 네. 괴이를 그 미야베 미유키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그 미야비 미유키의 괴이 안에 있는 작품들 추천해 주셨던 분들 좀 계셨거든요. 네, 네. 네. 이게 도서출판 북스피어에서 2008년에 나왔고요. 김소연 선생님께서 옮기신 건데 이게 단편집이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꿈속의 자살 말고도 다른 작품들이 더 실려 있습니다. 네. 꽤 여러 궁금하신 분들은 작품 있어서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읽어보시면 같아요. 좋겠고요. 네. 그리고 미야베 미유키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네. 이분은 1960년생이시고 추리소설 작가시면서 에도 시대 작품들을 요즘 많이 쓰고 계시고요. 네. 워낙 상도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또 게임 오타쿠시래요. 아, 그러세요? 네. 오.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게임에 몰두하면 소설 쓰는 걸 잊어버릴 정도다. 이렇게 나와 음,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 미미 여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워낙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고요. 모방범, 화차 끝내주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 또 작품 올라가 있죠. 화차 맞습니다. 올라가 있죠. 화차는 네.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들만 골라놓은 재생 목록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단편집 괴이도 배경이 에도 시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연대가 좀 나오죠, 여기에. 네, 에도 시대 중에서도 이제 1800년대 초반을 으로 배경으로 나오죠. 하고 예. 있습니다. 네. 뭐 에도 시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가 일본을 통치한 네. 연도가 있어요. 1603년부터 800. 1868년 네.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 존속을 했는데 이 시대가 일본에서는 급격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던 때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또 상업이 많이 발달했던 네. 그런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고 네. 또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화들을 꽃피웠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시대다라고 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꿈속의 자살 등장인물 소개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이제 예도 시대 상업이 워낙 발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고용살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요 인물 중에 거의 그 전체적인 화작격인 주인공 긴지라는 소년이 나오는데 네. 14살의 소년이고요.
오크로야라는 가게에서 고용살이를 하는 그런 소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도 시대 배경에는 고용살이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워낙에 집에 와서 상업이 많이 발달하다 어, 보니까 거기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다 가정들. 네. 고용살이로 예, 들어가서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서민들의 생계를 애환이 지었죠.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긴지가 말하자면 주인공인데 목소리는 안 나와요. 네네. 네. 14살 소년이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작품에는 나오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조금 줄여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긴지는 네. 목소리가 등장하진 않고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저를 배려해서 이끌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해주신 거잖아요. 감사해요. 14살 소년.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도이치로라고 여기서 이제 도련님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런 20살 남성이 나오는데 이제 긴지가 고용살이를 하고 있는 그 오크로야 가게의 후계자 격입니다. 그래서 도이치로. 네, 도이치로 이제 주로 도련님이라고 이렇게 또 어, 중간중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하루라는 여성인데 이 오하루는 26살 정도 되는 여성이고요. 오크로야 가게의 하녀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큰나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큰나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조금 전 그 오크로야 가게 후계자였던 도이치로의 할아버지고요. 아, 이 오크로야 가게의 선대 주인이죠. 네, 음, 그렇게 이제 큰나리가 등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만넨야 주인 아저씨가 나오는데 만넨야는 직업 소개소 이름이에요. 그 가게 어, 이름이거든요. 네, 그 예. 가게 이름에 그 가게 이름이 만넨야고 거기 이제 주인 아저씨가 이제 중년 남성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고, 네. 어, 이 큰 날인데 큰 날이, 그러니까 네네. 작은 날이 말고 큰 날이 네, 네. 선대 주인이다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무척 관심이 갑니다. 어떤 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줄거리 해설과 낭독,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부탁드리죠. 1801년부터 1804년 사이 에도에서는 수건 자살이라는 동반 자살이 1년 반 동안 4건이나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4건 모두 서로의 손을 묶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물에 몸을 던진 것으로 그중 3건은 성공적으로 2사람 다 죽었지만 마지막 한 건은 뛰어들다가 수건이 풀려서 저도 모르게 헤엄치고 만 남자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온 남자는 당시 유행하던 동반 자살의 관습에 따라 자신이 허리띠로 묶었다면 자기만 이렇게 살아서 수치를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크게 후회해 구해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유행하던 수건은 앞에 있었던 3건의 동반 자살 때도 사용한 건데요. 당시 니온바시 도리아 브라초에 있던 어느 염색 수건 도매상에서 만들어 그곳에서만 팔던 물건입니다. 도매상인 만큼 도매로 물건을 파는 게 일이고 직접 염색을 하거나 수건을 만드는 일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본래 멋부리기를 좋아하던 이곳 주인이 취미로 만들어서 명절이나 연말에 인사차 단골 가게에 돌렸던 건데요. 그런데 그 수건이 뜻밖의 평판이 좋아서 한번 팔아봤더니 의외로 잘 팔려서 주인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곳 수건이 잘 팔린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수건에 스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로 사랑 얘기를 무늬로 형상화해서 표현했는데요. 특히 인기가 높았던 건 겐지 이야기였습니다. 겐지 이야기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 소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4건의 동반 자살 사건에서도 남녀가 서로의 손목을 묶기 위해 사용한 것이 바로 이 겐지 이야기판 수건이었습니다. 특히 실패로 끝난 4번째 동반 자살 때 사용한 수건의 그림은 고전 소설 겐지 이야기에 등장하는 유가오인데요. 유가오는 밭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은 밭꽃에 외수레바퀴 무늬가 배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한쪽만 남아버릴 것 같은 쓸쓸한 의장이죠. 그런데 이 당시 실용적 물건이어야 할 수건에 불필요하게 사치스러운 의장을 공들여 해서 팔아치운 데다 동반 자살한 남녀의 마음을 부추겼다는 죄목으로 제조원인 수건 도매상 주인이 귀양 보내졌습니다. 또 가족들은 재산을 몰수당해 가게는 이대에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07년이 됐는데요. 14살 소년 긴지가 고용살이를 하려고 합니다. 긴지의 일자리를 소개해준 직업 속에서 만넨야의 주인은
긴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긴지, 네가 갈 솜도매상 오크로야 가게 주인은 고용살이 일꾼 교육에 아주 엄격한 가게야. 그래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사실 엄격한 것이 편한 거야. 무엇보다도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건 사실이야. 편하게 살기 위한 가장 가까운 일은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거야. 너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들으면서 긴지는 몇 번이나 가게를 소개받아도 고용살이를 계속하지 못해서 결국은 백수건달이나 마찬가지로 전락해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자기의 둘째 형을 빗대어 욕하는 것으로 들려서 몹시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만내냐는 오덴마초 1번가에 있는 직업 소개소다. 아저씨 혼자 하는 작은 가게지만 일대의 신용이 두텁다. 긴지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만내냐 주인 아저씨의 도움으로 고용살이를 나갔다가 거기서 만난 긴지의 아버지와 가정을 꾸리고 6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순서대로 고용살이 보내기 위해서 또 그 아저씨에게 의지하게 된 것이다. 만내냐 아저씨는 1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변한 것이 없어서 마치 요괴에 같다며 어머니가 놀라는 것을 긴지도 들은 적이 있다. 긴지의 맏형은 5년 전에 만내냐의 소개로 고용서리를 가서 행수가 되었다. 그리고 둘째 형은 고용살이를 나와 거의 행방불명이 되었다. 둘째 형이 맏형의 좋은 실적을 전부 탕쳐주었기 때문에 만내냐 아저씨의 신용이 없다면 긴지는 고용살이할 곳을 찾을 수 없게 될 판이었다. 긴지는 올해 14살, 셋째 아들이다. 밑으로는 누이 동생 둘과 막내 남동생 하나가 있다. 동생들의 장래 밥벌이를 위해서라도 긴지는 분발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름 굳은 결의를 품고 있는데 맞느냐 주인으로부터 열심히 하라고 거듭 당부를 받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울적했다. 긴지가 들어간 오크로야 가게는 분명 잔소리가 많고 엄격한 가게다. 어이 거기! 라는 말로 매일 불임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고용살이 일꾼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당연한 처우인지라 걱정했던 것과 달리 마음은 편했다. 이전에 휴가를 받아 집에 왔던 긴지의 맏형 말에 의하면 맏형은 고용살이 하던 곳에서 행수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끼니를 거르게 하질 않나, 변소에 밀어 떨어뜨리질 않나,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때리질 않나, 마치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오크로야 가게에서 고용살이를 하는 긴지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과연 만내냐의 아저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엄격한 것이 결국 편하다는 이야기는 이런 뜻일 것이다. 긴지가 들어간 오크로야 가게의 주인 부부는 둘 다 40대 중반으로 부지런합니다. 선대 주인은 10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근처의 별저에서 낚시나 시집기 등 취미 생활을 하며 지냅니다. 긴지는 선대 주인인 큰 나리를 만날 기회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초봄이 돼 큰 나리가 감기에 걸려 앓아눕는 바람에 긴지의 심부름이 늘었습니다. 주로 물건이나 편지를 전하고 받아오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면서 큰 나리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야위고 몸집이 작은 노인으로 병 때문인지 검푸른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감기가 아니라 더 무거운 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크로야 가게의 후계자는 주인 부부의 외아들인데요. 나이는 20살이고 이름은 도이치로입니다. 도이치로는 매우 잘생겼고 근처 처녀들로부터 인기도 많습니다. 그는 큰나리가 매우 아끼는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나리가 알아눕게 된 이후로는
큰 나리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 자주 큰 나리가 머무는 곳에 드나들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큰 나리 집에 심부름을 다니는 긴지와도 두 번에 한 번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긴지에게도 매우 친절합니다. 그렇게 긴지와 도련님인 도이치로가 함께 길을 가노라면 가게 주인 딸처럼 보이는 처녀들이 도이치로에게 말을 걸곤 합니다. 긴지는 어리지만 그도 남자인 만큼 그런 도련님 도이치로를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오를 막 지났을 무렵인데요. 평소처럼 큰 나리의 건강을 살피러 별저에 간 긴지는 생각지도 못하게 큰 나리와 도련님이 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긴지는 별저에 가서도 그곳 하인들의 심부름을 하는데요. 심부름을 하다가 다다미방 쪽에서 들려오는 시비조의 대화를 듣게 된 겁니다. 도이치로 도련님은 수건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크로야 가게에서는 수건을 상품으로 취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긴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큰나리가 단호하게 도련님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큰나리가 손주인 도이치로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다. 시끄럽다. 대체 누구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게냐? 그 얘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알고는 있느냐? 네, 알고 있어요. 가게가 망했다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얘기가 달라요. 재산을 몰수당한 까닭은 어디까지나 개혁에 걸렸기 때문이고요. 그러자 큰나리가 서둘러 끼어들었다.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 얘야, 잘 들어라. 무엇보다도 나빴던 것은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한 남자와 여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물건을 만든 거. 그게 나쁜 점이야. 그게 애초에 잘못이었다고. 장사를 할 때는 말이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근데 그건 좀 이상해요. 이야기 무늬를 넣어서 물들인 수건을 동반 자살에 사용한 건 사용한 사람이 멋대로 한 짓이잖아요. 만든 쪽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팔리는 물건을 만들고 싶은 건 상인의 정직한 본심 아니에요? 얘야, 이 도매상은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착각할 게 따로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알았니? 이날 가게로 돌아가는 도련님 도이치로의 기분은 몹시 언짢아 보였다. 그날 이후 도이치로는 할아버지인 큰나리가 기거하는 별저에 들르지 않게 되었다. 고용살이를 하는 긴지는 도련님을 별저에 모시고 가는 일에서 벗어나자 다시 바쁜 견습사원의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일에도 점점 익숙해졌고 꾸중을 듣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그해 7월 말 도련님에게 갑작스럽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된장 도매상의 딸로 나이는 16살, 이름은 오나스입니다. 집안끼리도 잘 알고 있고요. 알고 보니 큰나리가 원하는 혼인인 것 같습니다. 큰나리는 이제 그리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귀여운 손자가 아내를 맞이해 가능하다면 증손주까지 보고 싶은 게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원을 받아들인 도련님의 부모, 즉 오크로야 주인 부부도 얼른 혼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8월도 중순을 지나 양가 사이에서 이야기가 정리되고 혼례식의 절차만 정하면 될 무렵인데요. 터무니없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련님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겁니다. 게다가 여자는 오크로야 가게의 하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하루고요. 나이는 26살입니다. 오하루는 안채를 관리하는 고용살이 12년 차의 하녀 우두머리다. 긴지는 평소 일을 척척 해내는 그녀가 몹시 야무진 사람처럼 보였다. 오하루는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다. 피부는 가무잡잡하고 작고 앙담은 턱을 늘 바싹 당기고
똑바로 바라보는 오하루의 진지한 눈빛은 한혈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사일을 배워서 이제 막 한 사람 몫을 해내기 시작한 남자 고용살이 일꾼의 눈빛과 비슷했다. 이 일을 밝힌 쪽은 오하루였다. 안채일을 맡고 있는 그녀는 도이치로의 어머니인 마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많다. 그런 때를 노려서 왈칵 울음을 터뜨리면서 도련님과의 일을 폭로한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마님이 허둥지둥 하녀 우두머리를 불러들이고 달려온 하녀 우두머리가 또 허둥거리면서 난폭하게 오하루의 어깨를 잡아 다다미 방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오하루는 손을 뿌리치며 외쳤다. 난폭하게 굴지 마세요. 내 뱃속에는 도련님의 아이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님은 결국 졸도하고 말았다. 이야기를 듣고 경노한 주인은 아들을 불러들여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둘의 관계는 2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도련님인 도이치로 쪽에서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한 적은 있지만 어쨌거나 오하루와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까 결국은 질질 끌려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하지만 도련님은 오하루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오하루에게도 전달했고요. 오하루는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에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도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하루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에게도 잘못은 있으니 홀몸이 아닌 그녀를 그냥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새로 생긴 동네에 집을 한 채 빌려 오하루가 출산할 때까지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쿠로야 가게 측은 태어난 아기는 일단 오쿠로야 가게에서 맡겠지만 가능한 빨리 적당한 양부모를 찾아 그곳에 맡기겠다. 두 번 다시 도련님에게 접근하지 말고 아기가 있는 곳도 찾지 않는다면 적당한 보상도 해주겠다. 라는 조건을 오하루에게 제시했습니다. 오하루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달리 어찌할 도리도 없었고요. 사실 오쿠로야 주인 부부가 온화한 성격이라 이러한 대우라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고용살이 신분으로 욕을 듣고 무일푼으로 쫓겨난다 해도 불평할 수 없는 게 당시 분위기였거든요. 오하루는 다른 하녀들에게 욕을 먹으며 오쿠로야 가게를 떠났습니다. 하녀 우두머리는 나가는 오하루의 모습을 보고 거기 뒷모습에 소금을 뿌리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뻔뻔스럽기도 하지 정말. 젊지도 않은 주제에 참, 여색으로 도련님을 사로잡아 가게 재산을 노릴 셈이었겠지? 그렇게는 안 되지. 아기도 정말 도련님의 아이인지 알게 뭐람? 그렇게 오하루를 떨쳐낸 오쿠로야 가게 가족 일원은 도련님의 혼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긴지는 이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까지 생긴 사이인 오하루를 쫓아내고 다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긴지가 이런 생각들을 내비치자 다른 동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있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긴지는 그런 얘기들을 듣자 오쿠로야 가게에 있는 게 싫어졌습니다. 쫓겨나다시피 한 오하루의 뒷모습과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앞으로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갈 도련님의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긴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보니 자신을 이곳에 소개해준 만내냐 직업 속에서 주인은 어떤 조언을 해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던 긴지에게 도련님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도이치로 도련님이 긴지에게 부탁이 있다며 말을 걸었다. 긴지, 내가 나중에 널 불러서 심부름을 시킬 거야. 그러면 네 하고 나가다오. 알았지? 그 심부름의 내용은 나이토 아저씨한테 빌린 노래책을 가져다 드리는 일이야.
근데 진짜 심부름의 내용은 그게 아니야. 네가 좀 오하루가 있는 곳에 다녀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상황을 보러 가 주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가서 옷을 좀 하나 전해주고 오면 좋겠어. 내 최소한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전달해 주지 않을래? 물론 우리 부모님께서 하시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 그리고 말이야, 요즘 매일 밤마다 오하루의 꿈을 꿔. 그 사람이 새파란 얼굴을 하고 찾아와서 내 머리맡에 앉는 거야. 그 생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은 날 원망하고 있겠지. 가지고 놀다가 버린 것처럼 되고 말았으니까 말이야. 뭐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상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말을 듣고 긴지는 도련님이 슬퍼 보인다고 생각했다. 또 무서워하고 있다고도 느꼈다. 도련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은 나와 깊은 사이가 된 후로 가끔씩 이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저 세상에서는 함께 있을 수 있다. 서로 맺어지는 남자와 여자는 아기 때부터 발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억지로 떼어놓으면 두 사람 다 죽고 만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해곤 했었어. 심지가 무서운 여자였지. 내 아내가 되겠다는 이 분수에 맞지 않는 바람은 품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이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데가 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묘하게 아는 게 많아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남자와 여자의 동반 자살 사건에 거기 사용된 염색 수건으로 큰 돈을 번 도매상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해 주었거든. 물론 그 얘기 자체는 재미가 있었어. 나도 아버지가 다져준 길만 가서는 재미가 없으니까 내 나름의 장사를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그 염색 수건을 좀 장사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할아버지 댁에서 상의를 했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고 싸움을 하고 말았지. 그 얘기를 오하루한테 했거든. 근데 그녀도 화를 내더라고. 지금 매일 밤 내 머리맡에 서 있는 오하루의 얼굴도 그때처럼 똑같이 화난 얼굴이야. 무섭기도 하고 또 왠지 이대로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긴지는 도련님이 왜 이런 말을 자기 이야기할까 생각했다. 오하루가 무서운 여자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심부름은 받아들일 텐데 말이다. 긴지로서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다. 긴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은 오하루에게 줄 옷 보따리 속에 오하루의 집 지도도 같이 넣어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미리 계획한 도련님이 긴지를 불렀습니다. 긴지는 도련님이 시킨 대로 오하루의 집으로 향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나설 때 건네받은 보따리를 뒤져보니 새로 단정하게 개킨 기모노 사이에 지도를 그린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까 도련님이 입고 있던 기모노와 똑같이 표주박과 박쥐 줄무늬였습니다. 아마 가부키 배우 단주로가 무대에서 입었다가 평판이 좋게 나서 불같이 유행했던 무늬일 겁니다. 긴지는 이렇게 화려한 옷을 오하루가 갖고 있으면 도련님의 선물이라는 게 금방 탄로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기모노를 누구에게 만들게 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 긴지는 아침부터 몹시 피곤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주산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터라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도중에 사람들에게도 물어가며 오하루가 살고 있는 집에 도달했습니다. 오하루는 혼자 있을 리 없고 누군가 계집 중 하나쯤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고요.
긴지는 부엌 봉당 입구에 걸터 앉아 한숨을 쉬며 가까운 기둥에 기댑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도련님이 전해달라고 한 보따리만 놓고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받은 사람이 뭐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하루가 도련님을 조금이라도 용서하고 이제 무서운 모습으로 머리맡에 서 있지 말라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계기도 되지 못할 거고요. 긴지는 그래서는 용모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긴지는 봉당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요. 긴지는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며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올려다본 머리 위의 어둠보다도 발치의 물속이 훨씬 밝았습니다. 물은 은은한 빛의 파란색이었으며 맑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물 위로 한 쌍의 남녀가 하늘을 향해 누운 채 떠내려옵니다. 멀고 어두운 어둠 저편에서 긴지의 바로 발치까지 흘러옵니다. 그 한 쌍의 남녀는 도련님과 오하루였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표주박과 박쥐의 줄무늬 기모노를 입고 오른손과 왼손을 수건으로 꼭 묶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눈을 감고 잠든 것처럼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이 긴지의 바로 발밑까지 흘러오자 물에 잠긴 오하루의 틀어올린 머리가 반쯤 풀어져서 검고 긴 수초처럼 물속에서 나부끼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긴지 앞에서 오하루가 눈을 번쩍 떴다. 어디선가 찰박하고 물소리가 났다. 긴지는 흠칫 몸을 움츠르며 눈을 떴다. 자신이 완전히 잠들어 있었던 것을 깨닫자 식은땀이 났다. 얼마나 잠들어 있었을까? 해가 크게 기울지는 않았으니까 아주 잠깐 동안일 것이다. 하지만 알 수 없다. 머리는 멍하고 기둥에 기댔던 탓에 등은 아프다. 긴지는 이제 누군가 돌아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하루를 불러보았다. 그러자 부엌에서 짧은 복도를 사이에 둔 맞은편 장지 너머에서 갑작스럽게 쿡쿡거리는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났다. 긴지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옆에 놓아두었던 보따리를 가슴에 껴안고 신을 벗고 봉당으로 올라섰다. 문을 여니 3평짜리 다다미 방이 있고 방 한가운데 남녀 2명이 뒤얽히다시피 한 채 쓰러져 있었다. 여자는 위를 향해 누워 있었다. 틀림없는 오하루의 얼굴이다. 남자는 엎드려 있었지만 바로 도련님임을 알 수 있었다. 오하루의 눈은 웃고 있었다. 적어도 자기에게 일어난 생각지도 못한 일에 놀란 빛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도련님의 왼쪽 손목과 오하루의 오른쪽 손목은 특이한 보라색으로 물들인 수건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 뭔가 하얀 꽃 같은 무늬가 끝자락 쪽에 얼핏 보였다. 너무 꽉 묶여 있어서 도련님도 오하루도 피부 색깔이 변해 있다. 두 사람은 죽은 것일까? 아니, 죽은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긴지를 이곳에 보낸 도련님이 어떻게 앞질러 와서 이곳에서 죽을 수 있었을까? 도련님은 가게에서 입던 기모노를 입고 있고 오하루도 같은 무늬의 기모노를 입고 있습니다. 분명 긴지는 이 무늬의 기모노를 오하루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이곳에 온 건데 긴지가 전해주기도 전에 이미 입고 있으니 정말 이상한 노릇입니다. 긴지는 지금의 상황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잠을 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졸고 있는 거라 여깁니다. 또다시 젊은 여자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주박이 풀렸습니다. 긴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들부들 떨며 안고 있던 옷 보따리를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우아하는 소리를 지르며 굴듯이 방을 뛰쳐나와 신을 꿰어 신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긴지는 달리고 또 달립니다. 마치 귀신에게 쫓기듯 달립니다. 도중에 몇 번인가 성문 문지기가 불러세웠지만 무서워서 멈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강을 건너는 다리 앞에 도달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바람에 긴지는 왈칵 쓰러졌습니다. 동네 오카피키라고 자신을 소개한 어떤 남성이 긴지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오카피키는 동네 범인의 수배나 체포를 맡았던 하급 관리입니다. 긴지는 눈물을 흘립니다. 입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몸도 떨리는데요. 어렵게 사정을 얘기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니 무작정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긴지는 크게 열이 올라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일하던 오크로야 가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단 일자리를 소개해줬던 만네냐 주인 아저씨에게 맡겨졌습니다. 강가 다리에서 긴지를 구해준 친절한 오카피키는 긴지가 그렇게 달리던 모습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하루가 머물던 집을 조사하러 갔고요. 주변의 오하루의 평판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긴지에게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오카피키는 오하루라는 여자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으며 긴지가 보았다는 시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오하루는 그곳으로 보내진 후 얼마 안 돼 야반 도주하다시피 사라진 것 같고 오쿠로야 가게에서 오하루에게 붙여준 계집종은 오하루가 시키는 대로 일찌감치 본가로 돌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계집종 얘기에 의하면 오하루는 처음부터 이런 곳에 얌전히 있을 생각은 없다며 나가고야 말겠다고 서슬이 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쿠로야 가게의 도련님은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반 자살 같은 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긴지가 오카피키의 얘기를 듣고 부르르 떨자 만내냐 주인 아저씨가 겉옷으로 긴지를 덮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오카피키는 자신이 오쿠로야 가게의 도련님을 만나러 갔을 때 도련님의 왼쪽 손목에 무언가로 세게 묶은 흔적 같은 청자색 멍이 나 있었다고 전합니다. 오카피키의 이 얘기를 들은 만네냐 주인 아저씨는 긴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 긴지야. 넌 이제 오크로야 가게에서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가게라는 곳에는 좋은 일이 없는 법이야. 근데 걱정하지는 마. 네가 고용살이 할 곳은 내가 찾아줄 테니까. 오카피키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법이라고 말하며 긴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결국 긴지는 오하루가 있던 집에서 본 광경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징표였는지 그것도 아니면 징조였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 오크로야 가게 도련님은 그 후에도 잘 지냈고 새해가 되자 혼담이 오가던 오나스와 결혼을 했다. 그 무렵은 긴지가 다음 고용살이를 시작한 후였다. 직업 속에서 만네냐의 주인은 긴지가 오크로야 가게 주변은 싫어할 것이라며 조금 떨어진 곳에 약재상을 소개해 주었다. 새로운 곳에서의 고용살이는 힘들었지만 재미가 있었다. 긴지는 여기서도 주산이나 쓰기 등등 열심히 배웠지만 무리하지는 않았다. 졸지 않기 위해서다. 긴지는 자신을 구해준 오카피키가 말했던 오하루의 집에서 있었던 일은 졸다가 나쁜 꿈을 꾼 것으로 해두라는 얘기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 긴지가 새로운 곳에서의 고용살이를 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긴지는 휴가를 받아 집으로 갔는데요. 마침 휴가를 받아 집에 온 맏형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지난달에 오크로야 가게의 젊은 부부가 죽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도이치로 도련님 부부겠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침실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 하녀가 살피러 가보니 침상 위에서 피투성이가 돼 둘 다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옆에는 부엌에서 가지고 나온 듯한 식칼이 떨어져 있었고요. 동반 자살의 이유는 아무도 짐작가는 데가 없었고 젊은 세대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크로야 가게의 마님은 상심한 나머지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긴지는 형에게 그 죽은 두 분이 손목을 수건으로 묶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형은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했다. 도련님 부부의 동반 자살 직후 큰나리도 돌아가셔서 오크로야 가게는 엉망이었다고 한다. 그해 여름의 일은 이제 끝났다. 긴지가 본 풍경은 과연 나쁜 꿈이었을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였을까? 그것은 몰라도 된다. 긴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 결국 오하루는 소원을 이루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녀를 불러들이고 말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허둥지둥 머리를 흔들며 그 생각을 쫓아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가게에는 좋을 것이 없다는 만내냐 주인 아저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반년쯤 후에 물에 젖은 진흙벽이 허물어지듯이 오크로야 가게는 망하고 말았다. 집안 사람들이 그 집을 떠난 뒤 그곳을 산 새 집주인이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겉으로는 훌륭한 집이었지만 봉당 동귀틀이 완전히 썩어 있어서 결국은 부수어야 했다고 한다. 그 후로 긴지는 오크로야 가게가 있던 쪽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긴지는 졸지 않고 화려한 줄무늬도 싫어하고 이야기 문양을 넣은 기모노나 수건도 사지 않는 어른이 돼서 약재상에서 열심히 고용살이를 하고 있다. 네, 미야베 미유키의 단편 꿈속의 자살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흥미롭네요. 네, 저는 그런데 이걸 보고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도 네, 굉장히 좀 아직도 헷갈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많긴 해요. 여러분은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의문투성이죠, 사실. 네. 네, 근데 물론 복선은 여러 군데 나오긴 했지만요. 네, 먼저 애청자 여러분께 그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그 주인공이 긴지라는 14살이잖아요. 네. 긴지인데 자꾸 제가 긴자 아, 혹은 간지 이름이 순간 이제 노안이 아, 와가지고 이제 긴지였습니다. 긴지. 네, 이게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는 그 제일 처음에 네, 1801년부터 4년 사이에 네. 그 수건 자살, 그 동반 자살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마치 유행처럼 번졌던,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뒤쪽에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어느 염색 수건 도매상에서 만들어서 네, 거기서 팔던 물건이고 그 수건에다가 사랑 이야기를 무늬로 형상화해서 표현을 했다. 그게 또 네, 겐지의 얘기잖아요. 네, 네, 그 얘기가 그래서 더 있죠. 헷갈렸어요. 긴지, 겐지, 아, 뭐 긴자, 간지. 예.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밭꽃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뒤쪽에 뭐 하얀 꽃무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밭꽃인 거고 네, 그리고 오하루가 그 이야기를 또 전달을 해주잖아요. 도이치로한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는 것도 많아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음, 근데 여기 좀 의아한 것은 그 수건을 그냥 만들어서 팔았을 뿐인데 네, 그거를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사치스러운 의장을 공들여 해 가지고 동반자살한 남녀의 마음을 부추겼다. 그래서 이 제조원인 수건 도매상 주인이 귀양 보내졌고 네. 가게는 결국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네, 그 당시에 약간의 어떤 좀 개혁 바람이 불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사치를 조장하고 이런 거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데 뭐, 도이치로 말이 맞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요. 사용한 사람이 잘못이지 만든 사람이 잘못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예쁜 수건 좀 만들었다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도이치로는 오하루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큰 날이, 그러니까 자기 네.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걸 얘기했다가 이제 야단을 많이 맞게 된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만내냐 있잖아요. 만내냐의 그 아저씨. 네, 그 아저씨요. 네. 그 아저씨가 나는 이 사람 뭐냐 싶은 게 네. 15년이 지났는데도 모습이 변함이 변함이. 없다면서요. 네, 그리고, 성형수술했나? 뭐 아, 이렇게 뭐 그런데, 지방 재배치라든가 뭐 아, 되게 또 많이 아시네요. 이런 거 너무. 예. 그리고 저 주름살 없애는 뭐 그런 거 시술 있다면서요. 그런 거 했나? 예. 근데 그, 예. 네. 만내냐 말씀하세요. 아저씨가, 음. 여기에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뭐 등장하고 성격을 보여줄 만한 그런 부분이 나오진 않은데, 굉장히 좀 따뜻하고, 그리고 이 김지인의 집안 대대로 네. 고용사리도 소개시켜주고 그럴 정도로 좀 성격이 좋은 그런 아저씨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그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기 위한 가장 가까운 길은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거다라고 맞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내용 중에는 그 부분을 제가 넣진 않았는데, 네. 이제 김지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렇게 그 고용살이 하는 사람과 주인과의 사랑이 가능한지 정말 어. 신기하다 이런 걸 물었을 때 그 만나니 아저씨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끝까지 아, 부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또 나름 뭐 좀 이성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건 15년 동안 그 얼굴 관리를 아주 잘하신 아, 분으로. 부러운 근데 모습입니다. 그 긴지 엄마가 요괴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복선을 좀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들고요. 절대로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고 한번 그 만내니 아저씨가 네. 얘기했잖아요. 네, 뭐 아마 그럴 이제,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아주 단언적으로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랬고, 이 긴지 엄마도 이 만내냐 주인 아저씨 도움으로 고용살이를 나갔다가 남편을 만났고 6명의 아이를 낳았고, 네, 또 그 아이들을 또 순서대로 고용살이를 보내기 위해서, 이게 네. 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형은 그 네. 고용살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사실 좀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 더럽고 치사한 일이 많잖아요. 아유, 그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서 어, 나온 그런 모습도 저는 있고. 마음이 안 좋은 건 네. 이 긴자의 부모가 고용살이를, 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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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다 네. 또. 죄송해요. 그 긴지의 부모가 고용살이를 하다가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 고용살이는 그대에서 끝나야 되는데 아유, 6명의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이것도 재밌어. 순서대로라는 아유, 표현이 또 마음 네,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했고, 이 긴지. 긴지, 네. 긴지도 이 동생들의 장래 밥벌이를 위해서라도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요. 또 그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주산을 또 배우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열심히 에도시대, 살았어요. 음. 맞아요. 그 에도시대 작품들 보면 특히 이제 미야비 미유키 같은 경우는 그 고용살이 하는 사람들의 이런 좀 예. 애처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다 섬세하게 살피는 것 같아요. 서민들의 애환을. 네. 그리고 이 긴지의 맏형 네. 고용살이에 둔 곳에서 아주 봉변을 당하잖아요. 뭐 아유, 끼니를 거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굶겼다. 굶긴 건 그렇다 쳐. 아니, 음. 변소에 밀어 아유, 떨어뜨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거 상상만 해도. 예. 그러니까요. 또 이불을 참. 뒤집어 씌우고 때렸다. 멍석말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일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게 좀 말입니다. 못된 그런 또 예. 사람들이. 그리고 이 도련님 말이죠. 네. 도련님이 아주 똑똑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똑똑하고, 예, 잘생기고 뭐. 잘생기고, 네. 그다음에 자기 사업을 해볼 그런 포부도 좀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하루. 오하루. 네. 나이는 26살. 그러니까 연상이었죠. 네. 네. 연상이었고. 오하루는 이제 고용살이를 12년 했으니까 14살 때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이 오하루가 자기가 그 일을 이제 폭로를 하는 거죠. 음. 뱃속에 도련님의 아이가 있다. 이러면서 네. 말이죠. 근데 이 도련님은 그 못됐어. 아유, 오하루를 그렇죠. 아내로 맞이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말이죠. 네. 애당초 없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하루는 그 오크루의 가게를 떠나게 되는데 그 하녀 우두머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소금을 뿌리면서
네. 뻔뻔스럽기도 하다. 젊지도 않은 주제. 음. 26인데? 젊지도 않은 주제 하는데 요거를 김지은 아나운서가 연기를 하셨잖아요. 아, 네네. 요 앵콜로 다시 한번 좀 들을 수 그걸, 있을까요? 그게 뭐라, 아, 저 앵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예, 잠시만요. 제가 그 대본 넘어갔던 부분을 조금 네. 한번. 찾아보시고. 예, 아니, 근데 그 안, 분위기가 안 아무도 하실 오하루의 거예요? 편을, 네. 아니, 지금 대본 몇 페이지인지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 오하루를 아무도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뭐 되나, 좋게 편들어주는 봐줄 사람이 게 없죠. 없고, 네. 네네, 예. 정말 그 소금을 뿌리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지금 다시 하면 되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뻔뻔스럽기도 하지, 정말. 젊지도 않은 주제에 여색으로 도련님을 사려, 죄송해요. 아니, 제가 이거 왜 해보시라 그랬냐면, 네, 연기가 훌륭하기도 하고, 네. 여기 원고에 없는 거. 아까는 뻔뻔스럽기도 하지. 젊지도 않은 주제에, 치, 여색으로. 그 치자가 아주 감정 표현이 잘 돼 있어서 근데 재밌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 얘기도 참 그랬어요. 아기도 정말 도련님의 아이인지 알게 뭐람? 이 부분, 진짜. 정말 진짜 너무 못됐어요. 이렇게 얄밉게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아, 그리고 무엇보다 황당한 건 돈 있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네, 거기 그 고용살이 하는 예,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가 그게 뭐 나쁘냐. 자기들 일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유, 어쨌건 이 도이치로 도련님, 네, 이 그 긴지를 심부름을 보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오하루가 매일 꿈에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부터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 꿈을 꿔서 도련님과 오하루를 만나잖아요. 근데 오른손과 네, 왼손을 수건으로 꼭 묶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다가 긴지는 눈을 뜬단 말입니다. 네, 잠에서 깼어요. 네, 근데 또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또 만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꿈일까? 꿈인지 예, 생신지. 그러니까 도련님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자기보다 앞질러 와서 죽어 있는 거로 돼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그 도련님이 심부름 시키면서 이 옷을 오하루에게 전해주라고 했는데 그걸 그 이미 옷을 또 이미 오하루가 입고 입고 있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특이한 보라색으로 물들인 수건으로 묶여 있고 네, 하얀 꽃 같은 무늬 그게 저 벚꽃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벚꽃이요.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오하루라는 여자는 거기 살지 않았고 긴지가 네, 보았다는 시체도 없었고 네, 도련님은 멍하니 잘 살아있다라고 이제 네, 오카피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글쎄요 뭐 순경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일을 하는 음,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동반 자살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근데 도련님의 왼쪽에 손목에 무슨 세 개 묶은 흔적 같은 청자색 멍이 나 있었다. 아, 이런 게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더 헷갈리게.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도 잘 음, 모르겠어요. 이게 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판단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네. 네. 그리고 동반 자살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누군가를 먼저 죽이고 자살하는 거죠. 네. 아유, 그렇죠. 네, 네. 예. 이런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네, 어쨌건 긴지가 본 풍경은 나쁜 꿈이었나 아니면 징조였나. 하지만 그것은 몰라도 된다라면서 긴지는 생각을 네, 했고요. 긴지가 나중에 어른이 되는 과정 나오잖아요. 네, 네. 졸지 않았어. 이 조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잠이 들어서 네, 그런 걸 봤다. 그런 꿈을 네. 꿨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화려한 줄무늬도 싫어하고 이야기 문양 넣은 기모노나 수건도 사지 않는 어른이 돼요. 예. 그리고 좀 멋지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약재성이요. 고용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끝을 맺게 됩니다. 네, 너무 재밌는 이야기고요.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 다음 작품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이제 계속 좀 저희 그 라이브 방송할 때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좀 신청해 추천해준 주신 작품들이 작품들이 있죠. 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작품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그것도 아마 그 독자분께서, 구독자분이 어, 추천해주신 작품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제목은 네, 비밀인가요? 네, 제가 그거 아, 비밀로 이 할게요. 비밀이고. 오늘 소설처럼 또 이렇게 비밀한 게 많고,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 혹시라도 중간에 바뀌면 제가 말했던 게 이게 꿈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현실이었는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네, 일단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걸로 거의 하는 쪽으로 예, 아, 90%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 작품 꿈속의 자살이었는데요. 감상하신 소감 댓글로 남겨주시면 김지은 아나운서가 시간 되는 대로 답글을 남겨드릴 겁니다. 네, 소통의 장으로 남겨주십시오. 네, 미야베 미유키의 단편 꿈속의 자살이었고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괴이라는 단편집에 들어있습니다. 다른 단편들도 읽기 원하시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